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50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늦었지만 박수 먼저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아직 탄핵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직무 정지된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를 맞춰서 윤석열 씨 알코올 프리 디톡스에 도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까지 자동으로 될 테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 전체가, 온 국민이 이렇게 한 사람의 건강을 신경 썼던 때가 있긴 했었나요? 가뜩이나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 팍팍한 삶에 신경 쓸 거리가 천지인데 윤석열 씨 알아서 단식원 들어가란 말이에요. 좀 계엄이다 탄핵이다 해서 나라가 뒤숭숭했다 보니까 각종 제작 발표회 등 문화계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저번 주말은 온 국민의 귀추가 영화고 나발이고 여의도 국회에 집중되기도 했어서 극장가를 더욱 한산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이라 봐야 하는 건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12월 1주차 그러니까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내란의 힘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는 바람에 자동 폐기됐던 그 주말에 극장을 찾은 관객이 약 164만 명 정도였는데 탄핵 소추안이 가까스로 통과된 12월 2주차에는 약 153만 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저번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소방관은 개봉 2주차에 주말 관객 수 65만 명을 불러 모아서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했고요. 12월 17일 녹음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84만 명으로 200만 관객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주연 배우 리스크에 감독 개인사까지 겹쳐지면서 흥행 적신호가 켜지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월 1주차에 비해 관객 수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엇비슷한 수치니까 다행인 것 아닌가 싶지만 연말인데 모두가 인정하는 대목 시즌인데 주말 관객 수 총합이 150만 언저리인 거는 얼마나 현재 극장가가 우울한 상황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과연 12월 말에 개봉 예정인 라이온킹의 프리퀄 무파사 라이온킹과 하얼빈 보고타 기회의 땅 등이 연말 극장가를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나저나 무파사도 그렇고 보고타도 그렇고 야 부제 좀 빼라. 무파사는 그럴 수 있어. 시리즈 연속성을 위해서 원래 시리즈명을 부제로 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기회의 땅이 뭡니까? 기회의 땅이. 소방관, 대가족, 하얼빈 얘네들은 부재 없어서 못 다는 줄 아나? 소방관, 숭고한 희생, 대가족, 주지스님과 400자녀, 하얼빈, 늙은 늑대 사냥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했어. 왜? 짜치니까. 그러니까 깔끔하게 보고타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은 꼭 부제를 달고 싶었으면은 보고타, 검은 수녀들은 내가 잡는다, 전여빈 넌 빠져 이랬으면은 개꿀잼이었을 텐데 검은 수녀들 내년 1월 말에 개봉 예정이더라고요. 12월 말은 송중기 배우 주연 영화가, 1월 말은 송혜교 배우 주연 영화가. 이야, 이거 잘하면은 극장가에 두 분 얼굴이 나란히 빡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언급했듯이 전여빈 배우도 검은 수녀들에 나옵니다. 전여빈 배우 표정 관리하기가 참 어려웠겠어요. 매주 나 혼자 산다 촬영장에서 전현무를 만나는 모델 한혜진 절친 박나래의 기분을 어렴풋이 알지 않으실런지. 예. 그래. 검은 수녀들. 부제 없이 그냥 깔끔하게 검은 수녀들 하고 끝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사이가 틀어졌다지만 누나한테 좀 배우세요. 판사님, 주어는 따로 안 말했습니다. 이 점 정상 참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말 한국 극장가를 살펴봤는데 진짜 기회의 땅으로 넘어가서 북미 극장가는 연말 풍경이 어떤가 보아하니 모아나랑 위키드가 추수감사절 이후로 여전히 그리고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면서 다 해먹고 있는데 3위에 오른 작품이 눈에 좀 띄네요.
바로 소니 스파이더버스의 마지막 희망, 제발 너라도 베놈만큼 돈 좀 벌게 해다오. 크레이븐 더 헌터가 마침내 북미에 개봉했는데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마지막 연병이란 평가와 함께 소니 스파이더버스의 숨통을 제대로 끊어놨습니다. 소니 스파이더버스 작품 중 최초로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이 될 R등급, 한국으로 비교하면 19금 같은 작품이라 표현 수위면에서 나름 기대를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개봉 첫 주 추정 수익이 고작 1,100만 불입니다. 개봉 4주 차인 위키드가 같은 주말 동안 거둔 성적이 2,200만 불입니다. 제 아무리 위키드는 PG-13, 한국으로 치면 12세 관람가? 이고 크레이븐 더 헌터는 R등급이라지만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내는 꼴도 아니고 막말로 어제 개봉한 영화가 개봉 4주 차인 영화 성적의 반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참,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더 충격이에요. 그간 SSU에서 가장 낮은 개봉 수익을 거뒀던 다코타 존슨 주연의 마담 웹의 1,500만 불보다 크레이븐 더 헌터가 낮습니다. 역대 최악의 개봉 수익을 경신한 거죠. 로튼 토마토 평점도 12%, 15% 이 언저리라서 마담 웹 초반 기록보다 낮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영화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 건지 참, 한국 극장가에도 12월 개봉 예정이라고 광고를 했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2025년으로 개봉이 밀렸습니다. 마담 웹도 국내 극장 개봉한다 했다가 결국에는 VOD로 직행을 했는데 같은 전철을 밟게 될지 참 궁금 안 합니다. 직행하든가 말든가. 크레이븐 더 헌터 이후 계획된 SSU 관련 작품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레이븐 더 헌터를 마지막으로 SSU는 끝을 맺는 셈인데 또 소니 말로는 샷다를 내린 건 아니고 우리에겐 스파이더맨이 있다구.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4도 있고 애니메이션 시리즈도 있고 마블 실사 프로젝트 끝나지 않았다구 랍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야, 그냥 너도 알아서 좀 포기해라. 좀 내려놔, 이 새끼야. 극장가 흥행 소식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댓글 소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히든페이스 에피소드에 ESP1384님께서 노력하셔서 연애 많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노력, 해봐야죠. 아무래도 이번 크리스마스도 쓸쓸하게 보낼 것 같은데 아직 시간 남아 있으니까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랑 오징어 게임 2 보실래요? 일단 쓰레기 같은 멘트나 날리면서 시린 옆구리 조금이나마 데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오징어 게임 2는 26일 공개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25일에는 둘만의 게임을 너는 루돌프 나는 산타 이런 게임에 한번 하고 26일에는 오붓하게 에라이 됐어 때려쳐 짜증나네 진짜. 이 같은 저의 현실을 모르셨는지 유튜브 1승 에피소드에 GH6TJHGV 님께서 이젠 하다하다 별 개 나부랭이가 별점을 처매기고 자빠졌네. 니 마누라도 별점 매겨봐라 라고 남겨주셨는데 없는데 어떻게 매겨요? 마누라가 있어야 먹이든지 말든지 하죠. 물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내, 여친, 남친 누가 됐든 사람이 사람한테 별점 매기는 건 안 되죠. 영화나 드라마는 제 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제 컨텐츠에 이런 댓글 저런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팟빵으로 넘어가서 방랑 청취자님께서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항상 잘 듣고 있고요. 유튜브로는 잘 안 듣지만 방송 내용 중 영퀴방 제목을 바꿨다고 해서 요봄남봄으로 찾아보니 채널이 잘 뜨는군요. 근데 짧게 요즘 뭐봄 치니 넷플릭스가 뜨네요. 그 대신 팟캐스트로 찾아보면 요즘 뭐봄으로 검색해야 팟캐스트 채널이 뜹니다. 일관성이 좀 사자성어처럼 내 자리로 찾는 게 무난한 것 같네요. 아무튼 언젠지 올리는지 몰라도 새로운 에피소드에 올라오면 곧바로 찾아 들을 정도로 애착하는 채널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달성한 구독자 1000명은 팟캐스트에서 언제쯤 도달할지 궁금하고 아쉽습니다. 구독자 많은 채널에 댓글로 광고하시거나 다른 채널 진행자와 콜라보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어느 유튜브 채널처럼 얼굴 공개와 함께 롤린스님의 좋은 목소리로 작품 소개해주면 좋을 텐데 오디오 방송을 선호하신다니 어쩔 수 없네요. 다른 방법으로 매불쇼 마냥 주 5일 올리시면 키워드 노출이 많겠지만 여건상 힘드시니 혹시 짧은 상영시간, 볼만한 단편 영화 추천이나 요즘 매년마다 선보이는 KBS 드라마 스페셜 2024
또 사이드 코너로 소개해보는 거 어떨지 제안해봅니다. 지금 티빙에서 예전 파라마운트 플러스와 손잡아서 그간 오리지널 작품들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애플 TV와 손잡고 애플에 공개하는 주옥 같은 작품들 많아졌는데 이처럼 볼거리가 늘어난 만큼 여러 OTT 구독해야 될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단 뭐부터 볼지가 관건인데 콘텐츠 홍수 시대의 리뷰어들의 추천이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혹시나 크리스마스 추천 영화도 소개 부탁합니다. 팟빵 구독자 1000명 돌파까지 애청자로서 기대해보고 그때쯤에 상류사회 비하인드도 내심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평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랑 청취자님께서 예전에도 제 채널에 대한 애정어린 말씀을 길게 남겨주셨는데 참 신세만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답변을 드려보자면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채널명은 요즘 넷플 뭐봄에서 빨아다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색창에 요즘 뭐봄이라 치시면 넷플릭스 관련 컨텐츠가 먼저 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봄 난봄을 채널명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요봄 난봄,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뭐 이렇게. 그러면은 요봄 난봄만 치면은 제 컨텐츠가 바로 뜨니까요. 근데 이거를 유튜브 채널만 이렇게 수정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팟빵이나 스포티파이, 애플 이런 데는 안 바꿨더라고요. 방랑 청취자님 덕에 바꾸게 됐습니다. 메가 채널에 댓글로 광고하거나 다른 채널 진행자와 콜라보를 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는 방안은 이런 거는 정말 체면이고 뭐고 그냥 눈 딱 감고 타 채널 관계자분들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하는데 이거 아직 제가 배가 덜 고픈가 봅니다. 이거 쉽사리 안 되네요. 그래도 조금씩 이제 막 영업 3팀에 입사한 장글의 마인드로 넉살과 장사 수완을 늘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장글의 마인드면은 내 채널을 내 스스로 붕괴시킨다는 아닙니다. 사이드 코너를 마련해서 노출량을 늘려봐라. 금주의 추천 콘텐츠, 크리스마스 추천 영화와 같은 시간을 마련해봐라. 라는 아이디어도 주셨는데 시도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특집 에피소드 한 편 공개해 보려 합니다. 다이아드 이런 거 하려고? 어떻게 알았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 해요. 다이아드 안 해요. 걱정 마시고요. 브루스 윌리스 옹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다이하드 보고 크리스마스 영화라고들 하던데 다이아드 크리스마스 영화 아닙니다. 브루스 윌리스 영화야. 그렇습니다. 다이아드는 브루스 윌리스 영화죠. 다른 작품 물색 중인데 괜찮은 녀석 하나 물어와 보겠습니다. 상류사회 비하인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썰이죠? 상류사회 비하인드? 그게 뭔데?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핸섬 가이즈 에피소드 들어보시면 대충 뭔 얘기인지 아실 수 있으실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너무 기대감만 키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결국 비하인드를 깠는데 에게? 뭐야? 야 고작 이걸로 그 유세 떤 거야?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살짝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방랑 청취자님께서 앞장서셔서 너 이 새끼 너 딱대 가만히 있어 너 이 새끼야 야 움직이면 아프다 이러실지도 모르겠는데 남겨주신 댓글 다 읽어봤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싫다. 그러면은 주무실 때 틀어만 놔주십시오. 백색 소음이다 생각하시고 틀어주시면은 아름다운 꿈나라로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소방관 곽경택 감독은 동생인 곽규택 의원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이승기 배우는 주가 조작 장인 때문에 그 좋았던 이미지 다 날려버리게 생겼고 가족이 대체 뭐길래 이에 대한 양우석 감독의 답안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50번째 에피소드 대가족 지금 시작합니다. 대가족은 변호인, 강철비 시리즈 등을 연출했던 양우석 감독이 선보이는 가족 코미디극입니다. 양우석 감독이 각본과 기획 그리고 제작까지 맡은 작품인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라서 대가족을 구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변호인도 그렇고 강철비도 그렇고 그 당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얘기, 담론이 생겼으면 하는 얘기라서 만들게 됐다는데 대가족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최대 화두, 압도적 화두, 바로 가족,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답니다. 한국의 가족 관련 통계를 보면 전 세계가 놀라지 않느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보다는 왜를 물어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족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봐야 하는 것 같아.
이 영화를 구상하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관련 문제가 우리 사회 압도적 화두임에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양호석 감독의 진단이 맞았던 걸까요?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변호인, 400만 관객이 들었던 강철비, 코로나 시즌에 170만 관객을 동원한 강철비2 정상회담에 비해 대가족의 흥행 성적이 썩 안 좋습니다. 개봉 첫 주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관객 수 10만 명, 4위로 데뷔를 했고 현재까지 누적 관객은 20만 명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손익분기점이 250만이라던데 이 넘기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는 사람들이 극장에서 보길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탄핵 정국과는 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오프닝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탄핵 1주차와 2주차 때 크게 관객수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관객들이 극장에서 대가족을 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왜 안 택했을까? 그냥 넷플릭스로 뜨면 집에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예 좀 화려한 액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극장에서 볼맛이 나지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출연 배우로는 양우석 감독이 대가족 시나리오를 탈고하자마자 제일 먼저 보여드렸다는 김윤석 배우. 대가족 캐스팅을 지금으로부터 한 30개월 전에 시작을 하고 촬영은 2년 전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영화나 드라마 합쳐서 400편 정도 찍을 때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배우들 스케줄이 2, 3년씩 다 차 있을 때였답니다. 그런데 김윤석 배우가 이 시나리오를 보더니 본인 스케줄을 양우석 감독 표현에 따르면 다 째고 째서 대가족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찍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까지 본인 스케줄을 째고 쨌느냐. 그러니까 김윤석 배우가 이 시나리오가 참 귀하다. 너무 자극적인 작품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슴슴한 작품에서 배우 자신이 자기를 표현하고 연구하고 넓혀보기에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출연을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또 출연한 배우로는 감독이 시나리오 쓸 때부터 슈퍼스타 주지스님 역할로 낙점해뒀다는 이승기 배우. 누구나 부러워하는 훌륭한 유전자. 근데 거기에 약간의 허당기. 평소 이승기 배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였죠. 1박 2일 출연할 때만 해도 이런 이미지의 멤버들이 MSG 좀 쳐가지고 황제라고 불렀잖아요. 이승기 씨가 그런 표현에 막 몸둘 바 몰라 하면서 재미를 유발했었는데 지금은 참 사람 인생 모릅니다.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그때에 비해서 안 좋아질지는 진짜 예상을 못했습니다. 본인 잘못은 아니긴 하지만 참 안타깝네요. 여담이지만 이승기 배우 예전에 군복무할 때 머리 사진이 인터넷에 퍼져가지고 탈모냐 모발 이식 받았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죠. 이후 한 예능 프로에서 모발이 가늘어져 현재 탈모약 복용 중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 대가족에서 보니까 모발 이식을 받은 건지 탈모약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그냥 자기 머리인 건지 괜찮던데요? 숱도 많고 빽빽해 보이던데 탈모 걱정 훌훌 털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탈모 남자들에게 특히나 큰 고민거리죠.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학창시절 동창들 슬슬 만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머리에 눈이 먼저 가더라고요. 다들 이마가 많이들 넓어졌던데 참... 저요. 제 이마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멀었다는 표현도 좀 더 얘기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른 출연 배우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순수의 시대 이후 9년 만에 상업 영화에 복귀한 강한나 배우, 김윤석 배우와 6, 7년생 동갑이지만 전혀 동갑처럼 보이지 않는 김성령 배우, 그리고 원래는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가 촬영까지 마쳤지만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하차하고 대신 참여해 재촬영에 임한 이순재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풀샷이나 특정 신체 부위 클로즈업 샷 등은 기존의 오영수 배우 촬영본을 쓴 것 같고요. 큰 스님의 얼굴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장면만 이순재 배우가 나오시는데 살짝 편집이 어색하긴 합니다. 이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순재 배우의 얼굴마저도 좀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제가 한번 좀 검색을 해봤어요. 촬영 당시에 건강상의 이유 등이 있으셨어가지고 후에 AI 기술로 일정 분량을 보완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대배우의 존재감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0년.
만두 하나로 빌딩 몇 채를 사들인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으니 바로 김윤석 배우가 분한 한무옥이 그 주인공입니다. 무옥은 어린 시절 이북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컸지만 6.25 전쟁이 발발한 후에 남한 땅으로 간신히 피난 옵니다. 피난 과정에서 부모님을 여의고 곁에는 하나뿐인 여동생만 남았는데 이내 폭격이 벌어져 동생을 눈앞에서 잃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동생이 좋아했던 만두를 만들어 팔며 살아남기 위해 물불 안 가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끝에 무옥의 가게 평만옥은 맛집 오브 맛집 자수성가의 상징이 되었죠.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하나뿐인 동생마저 눈앞에서 잃었으니까 가족에 대한, 뿌리에 대한 무옥의 인식은 남다를 수밖에 없죠. 일주일이 멀다 하고 사촌에 팔촌, 제사까지 다 챙길 정도입니다. 제사상도 막 공들여서 차리는데 이걸 무옥이 다 하겠습니까? 김성령 배우가 맡은 평만옥 총지배인 방정화 여사가 제사상까지 도맡습니다. 하루는 이날도 어김없이 사촌의 팔촌 제사를 지내려는데 무옥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승기 배우가 맡은 한문석이 아직 제사 자리에 안 왔거든요. 예정됐던 제사 시간이 한참 지나 도착하게 됐는데 어쩌다가 늦은 거냐? 가족에 대한, 뿌리에 대한 인식이 남다른 가부장적인 무옥의 하나뿐인 아들 문석은 사실 출가한 승려입니다. 엘리트 의대생이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아버지인 무옥과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가지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대가 끊기게 생긴 무옥은 하나뿐인 아들의 출가를 기를 쓰고 반대했지만 결국 모든 제삿날에 반드시 참석한다를 조건으로 출가를 허락합니다. 엘리트 의대생 출신 스님이란 타이틀 때문인지 문석은 이내 떠오르는 스타 스님이 됩니다. 그가 주지 스님으로 있는 사찰은 늘 불교 신자들로 붐비고요. 방송 출연도 잦은 편입니다. 이날은 방송 출연 때문에 늦은 건 아니고 사찰에서 같이 차를 타고 온 동료 스님의 일정 때문에 늦게 된 거고요. 간만에 제사상 앞에 모여 식사를 하는데 무옥과 문석, 이 부자 간의 사이는 여전히 퍽퍽할 따름입니다. 옆에 앉은 사람들만 되려 가시방석이죠. 얼마 후 무옥은 생일을 맞이합니다. 생일이건 나발이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사에 매진하며 만두 빚기 바쁜 무옥 앞에 웬 8,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7살,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손을 꼭 잡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혹시 한문석 씨를 아시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한문석을 어찌하니? 제 아버지이신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무옥은 어쩌다가 출가한 아들놈에게 자녀가, 그것도 둘씩이나 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문석이의 아들, 딸, 즉 함씨 가문의 핏줄, 내 새끼, 이거에 꽂혀가지고 눈이 돌아갑니다. 내 인생 최고의 생일 선물이다 라면서 기뻐서 방방 뛰죠. 그래도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문석은 출가 전에, 그러니까 의대생 시절에 강한나 배우가 연기한 가연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문석은 가연을 의심하죠. 설마 내가 0점 조절에 실패했나? 아니 그렇다고 해도 나한테 말도 없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면서 문석은 가연을 채근하는데 가연이 이를 듣자마자 뭔 개소리야. 야 너 이거 명예훼손이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어? 만났어? 라고 반응하죠. 불이 나게 평만옥으로 달려간 문석과 가연은 양우석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효리 눈웃음을 한 채 한박웃음 짓고 있는 무옥과 이런 할부지 품에 안긴 민국 민선남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매를 본 가연은 너 이 새끼 나밖에 없었다더니 라면서 문석의 뒤통수를 세차게 후리기 시작하는 데에 과연 문석에게는 대체 자녀가 몇 명이나 있는 걸까요? 민국과 민선은 문석의 자녀가 맞기는 한 걸까요? 가연의 자녀는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석이 알고 보니 대처승이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아예 스님 코스프레하는 천하의 남봉꾼인 걸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화 대가족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이 영화는 가족의 의미를 꽤나 도발적인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전합니다. 대가족의 영어 제목이 빅 패밀리가 아닙니다. About Family예요. 가족에 대하여 라는 뜻인데 대가족이라는 원제도 이를 보고 나서 다시 보게 되면 단지 큰 대, 가족인 줄 알았는데 대할 대, 가족이란 중의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게 되죠. 난임, 정자기증, 핏줄, 보육원,
등 그간 한국 상업영화계에서 해당 주제를 이토록 전면에 내세워서 극을 만든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있었어도 대부분 스릴러물이나 불륜극에서나 많이 쓰였지 이런 가족 코미디물에서는 잘 안 쓰였잖아요. 과속 스캔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속도 위반에 대한 내용이지 정자 기증이 어떻고 입양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나 도발적인 방식을 택해서 가족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이 꽤나 인상적으로 다가왔고요. 영화를 쭉 보다 보면 결국 저마다의 가족사를 이 영화에 대입하면서 감상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이 참 뭉클하면서도 영화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우석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단언컨대 가족은 우리 모두에게 콤플렉스이고 트라우마이며 욕망과 결핍의 대상이다. 완벽한 가족이 있는 지구인은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내 가족이 어쩔 수 없이 소환이 된다. 모두가 가족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마음속에 있는 가족을 꺼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정자기중, 난임, 입양 뭐 이런 가정사 없는데? 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다 저마다의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나만의 가정사를 무옥 가족에게 대입을 하면서 나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떠오르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옥을 보면서 혹은 문석을 보면서 누군가는 본인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텐데 저 또한 그랬습니다. 부자간 서먹서먹한 관계를 보면서 알고 보면 관계가 틀어지게 된 핵심 계기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부자 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아버지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로 몇 명이나 됩니까? 돼봤자 그 몇 명 안 됩니다 그거. 왜 화를 내고 난리야? 저한테 내는 겁니다. 저한테. 불효막심한 저라는 새끼한테 화를 내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튼 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나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부모님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어젯밤 어디서 누구랑 술 처먹다 왔는지, 저 여자 꼬셔보겠다고 내가 어떤 쪽팔린 짓까지 벌였는지 우리 부모님은 몰라요. 막연하게 아실지도, 그래도 자세히는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영화 속의 내용처럼 제 아무리 밉고 배신감이 들어도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이를 다소 도발적인 소재를 그것도 코믹을 가미했지만 담담하게 관객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은 안 우는데 나는 펑펑 울고 있고 나는 안 우는데 저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펑펑 울고 있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영화가 주는 울림에는 한무옥이라는 인물과 이 인물을 소화한 김윤석 배우가 정말 큰 몫을 차지하는데요. 한무옥이라는 캐릭터를 참 잘 만들었다. 캐릭터 조형술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무옥은 단순히 손주를 바라는 할아버지라고만은 볼 수가 없죠. 그가 핏줄에 연연하는 이유, 가부장적인 태도로 가족을 나아가 주변 인물을 대하는 이유, 그러니까 매우 뚜렷한 인물입니다. 다시는 가족과 헤어지지 않겠다. 누군가가 떨어뜨리려 해도 내 손으로 일을 맡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한다. 돈이 있어야 한다. 란 마인드가 곧 본능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 민국 민선 남매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는 이유도 문석의 생물학적 자녀일지도 몰라서 이거 하나뿐이라기보다는 문석, 즉 나, 무옥의 생물학적 손주일지도 모르는 애들에게 과거 내가 겪었던 슬픔을 안겨줄 수 없다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설정이 한무옥을 단순히 손주 바보 할아버지로만 만들지는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무옥이 옛날 사고방식에 갇힌 사람이고 제 아무리 2000년대라고 해도 꼰대다, 가부장적이다 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는 없죠. 이러한 이미지를 미장센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줍니다. 무옥은 빌딩 수채를 보유한 부자예요. 그런데 생활 반경이 웬만해서는 평만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평만옥도 극중에 이제 종로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픽사 애니메이션 업에 나온 할아버지 집처럼 고층 빌딩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요. 평만옥과 그 주변 풍경이 곧 무옥 그 자체인 셈인 거죠. 이런 이미지로 일단 무옥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주고 결국 손주들을 만나서 염색도 하고 나들이도 하고 옷도 사잖아요. 변화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가족의 영역이 넓어졌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옥의 영역도 넓어지는 성장서사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또 이를 통해 반대로 무옥이 그간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감독과 작가가 캐릭터 잘만 써놓으면 뭐합니까? 배우가 망치면 말짱 꽝이잖아요? 하지만 대가족에서는 감독이 김윤석을 모셔온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배우 소개할 때 우스갯소리로 김윤석, 김성령 두 배우는 동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김윤석 배우가 뭐 특별한 분장을 하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머리 정도만 희끗희끗하게 염색한 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극중 나이가 문석이 정자기증을 했을 때가 20대 초반이니까 아무리 높게 쳐줘도 무옥은 60대 초반인데 말투나 구부정한 동작, 걸음걸이 이런 걸로 정말 할아버지 그 자체를 연기합니다. 할아버지로 불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 인상을 풍겨요. 이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들 특유의 표정 연기라고 해야 될까요? 참 관객 마음 뭉클하게 만드는데 술도 못하는 양반이 손주가 주는 술은 받아야지 하면서 들이킬 때 그 감격에 찬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원망했던 아들놈이 마침내 효도를 했구나라는 복잡 다단한 심정이 어우러진 표정하며 아내를 떠나 보내자마자 장사를 이어나갈 때의 표정 등이 참 함부로 저 인물을 판단하고 예단짓고 이러쿵저러쿵 호박씨 깔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결국 이 영화는 김윤석 배우 원톱에 가까운 영화라서 코미디도 김윤석 배우 위주로 펼쳐집니다. 한무옥 주변에서 이런저런 코미디들이 펼쳐지는데 빵빵 터지는 건 없어요. 작정하고 웃기려 드는 장면이 거의 없는데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개그, 똥 개그 한번 나오는데 양우석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이 장면만큼은 코미디라면서 작정하고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보여요. 근데 왜 JK도 아니고 하필 똥 개그를 하는지 참. 여튼 이 장면을 제외하고 대놓고 웃음을 노리는 장면은 없지만 잔잔한 미소 띄우면서 볼 수 있는 순간으로 가득한 영화이긴 합니다. 이를 두고서 누군가는 슴슴한 매력이 있네 라고 평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밍밍한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이고요.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에 대하여 어디까지가 가족인가 라는 이 의미를 결국에는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영화가 너무 많이 돌아갑니다. 정자기증, 난임, 입양 등이 가족 코미디 영화 소재로서는 생소할지 몰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익숙한 주제가 되었다고 결혼해본 적도 없고 자식도 없는 저는 감히 판단합니다. 아이 가지려는 부부가 별다른 서로 간의 이상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신 클리닉부터 가서 건강 체크하는 게 일상이 된 시대잖아요. 냉동난자, 보편화된 지 오래죠? 여기에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팍팍한 현실, 더욱더 퍼져나가는 개인주의적인 사상, 혹은 그 밖에 본인만의 철학,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대한민국에도 등장하는 추세잖아요. 그 결과 요즘에는 자발적 비혼부, 비혼모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대표적인 경우죠. 결혼은 하기 싫은데 아이는 낳고 싶어서 정자기증을 받았고 똘똘한 아이를 출산하셨지 않습니까? 사유리 씨와 갓 태어난 아들이 대한민국 대표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KBS 공영방송, 그것도 주말 프라임타임에 방영되는 예능에 자발적 비혼모가 출연을 해서 여느 신생아 가족과 다름없는 일상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육아 예능에 큰 획을 그은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또 이 와중에 불편한 쉐끼들이 계셔가지고 KBS 사이트에 몰려가서 비정상 가족을 보여주면 어떡하냐라고 지랄지랄 대셨는데 이 뇌가 썩어 문드러진 인간들을 우성이 형이 땡크로 밀어주시면은 어떻게 안 되나 싶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정우성 씨도 전해지는 보도에 따르면 미혼부보다는 비혼부 쪽에 가깝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변화된 우리 사회의 풍토가 있다 보니 이 영화의 메시지가 좀 대번에 읽히긴 합니다. 아는 얘기 또 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특히나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 그렇게 아바이가 된다, 어느 가족,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을 보셨다면 대가족은 그에 비해서 좀 메시지의 깊이가 얕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코미디가 거의 없죠. 되게 담백, 나아가서는
잔인하죠. 왜냐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가족은 로컬라이징이 제대로 됐고 코믹하게 다룬 측면이 있어서 부담 없이 주제의식을 받아들일 수는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미 들어본 얘기인 만큼 기시감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러한 점을 영화도 아는지 그래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요. 민국 민선 말고도 난임을 겪은 가연이 문석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았고 또 알고 보니 문석이 정자 기증 500번 하는 동안 10번 정도는 중국집 배달원에게 대신 맡겼고 또 알고 보니 스포 나갑니다. 가연의 딸도 그렇고 민국도 그렇고 다 중국집 배달원 자녀고 여기서 중국집 배달원은 또 인생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성직자에 준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며 가족의 의미를 설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감독도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 아버지와 아들 간의 화해, 이 서사의 농밀함이 많이 옅어집니다. 되게 중요한 서사고 핵심 줄거리인데 민국 민선이가 문석의 자녀가 맞냐 아니냐? 아니야? 야 근데 얘네들 어디 갔냐? 민국아, 민선아 어딨니?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화해 모먼트가 나오긴 나오지만 급하게 좀 휘뚜루마뚜루 넘어가고 다뤄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농밀함이 옅어진다는 건 그만큼 돌아간다라는 뜻이니까 돌아가는 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이 영화에는 불교의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근데 들었던 생각이 양호석 감독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시작하다가 불교적인 어떤 말씀들을 집어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불교의 메시지에 먼저 심취가 돼가지고 이를 통해 가족의 이야기를 풀어내야겠다 라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승기가 그러니까 문석이 꼭 승려를 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나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아버지에 대한 원망, 반항을 위해서 나는 속세를 떠나겠다, 대를 끊겠다. 여기까진 좋아요. 좋은데 근데 꼭 왜 하필 승려가 돼야 되지? 라는 이유가 딱히 안 나옵니다. 어머니가 예전부터 절을 오래 다니셨다. 이런 식의 얘기가 서사가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다짜고짜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저 승려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말거든요. 아마 아버지 속을 썩이려면 공공연하게 대를 내 순서에서 끊겠다 라고 선포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은 성직자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고 아무래도 한국 정서에는 신부보다는 스님이 좀 더 맞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어서 꼭 저 방법을 택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결말인데 결말에 이제 16명을 한몫과 방정화 여사가 입양을 하면서 대가족을 이뤘다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좀 16명은 오버 아닙니까? 왜냐면은 제가 국내 최대 입양 가정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 목회자 부부가 총 11명의 입양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에 10명의 보호 종료 아동을 돕고 계신 중이라고 하던데 이분들이 EBS 파란만장이라는 프로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입양을 결심하게 됐는가, 어떻게 11명의 입양 자녀를 두게 되었는가를 들려주시는데 정말 프로그램 명처럼 파란만장한 사연, 유산을 몇 차례 겪었고 가족에 이런저런 비극이 있었고 이런 아픔 끝에 입양을 결심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도 호적에 올린 자녀 수가 11명이거든요. 근데 16명을 그렇게 휘리릭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6명 정도까지면 모르겠는데 16명은 너무 큰데? 라는 생각에 제 아무리 영화라지만 급하게 나아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와 그 장면이 주는 포근함과 훈훈함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근데 숫자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못난이 심보가 살짝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생각의 차이랄까요? 싶은데 큰 스님 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현자와 같은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도 덕이 높은 생불을 높여 이르는 말이더라고요.
오영수 배우가 저는 이러한 이미지에는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간 스님 역할을 많이 맡아오시기도 했고 특유의 힘 빠진 발성이 속세를 초월한 듯한 인상을 줘가지고 현자 이미지에 더 맞아 보이시거든요. 근데 왜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셔가지고 정말. 그렇다고 이순재 배우의 연기가 별로였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신에 이순재 배우의 연기가 정확하게는 내레이션이 너무 묵직해가지고 이질감이 들었달까요? 큰 스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이제 현자는 방향만 제시해주고 따를지 말지는 네가 결정해라.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겨야 되는데 이순재 배우의 내레이션은 방향 제시뿐만 아니라요. 내가 그 방향대로 안 가면 나는 지옥에 빠진다. 너는 지옥에 빠질 것이야 같은 불호령 바이브가 담겨 있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가라면 가야 돼요. 부모에게 자식은 신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신이지만 간절히 섬긴다. 내레이션 나올 때도 그렇지 맞는 말씀입니다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예 낳겠습니다. 결혼 안 해도 일단 낳고 보겠습니다. 같은 워낙 목소리에 힘이 가득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느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큰 스님의 이미지는 오영수 배우가 좀 더 잘 어울렸고 큰 스님마저 따르는 조선의 석가모니를 이순재 배우가 맡으셨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다면은 이 영화는 가족 코미디극이 아니라 불교 영화가 됐겠죠. 종교 영화가 됐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영화 대가족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그럼 영화 대가족에 대한 제 별점과 한 줄 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대가족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연말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엄마 아빠 손잡고 극장 나들이 할 때 제격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 나들이에 극장을 꼭 가야 된다면 그러면 대가족이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소방관이나 1승보다는 온 가족이 보기에는 더 적절한 작품 아닐까라는 생각에 3.0을 주게 됐습니다. 영화 대가족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슴슴한데 밍밍한, 밍밍한데 든든한입니다. 슴슴할지언정, 밍밍할지언정, 든든한 영화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서 슴슴한데 밍밍한, 밍밍한데 든든한이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데미 무어 주연의 개미친 영화로 알려져 있는 서브스턴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 상징 이런 거 저 모릅니다. 그냥 하하호호 끼낄낄 대면서 봤던 저의 감상평을 들려드리는 수준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요. 야, 뭐 언제는 안 그랬냐? 우리가 언제 네 에피소드에 뭐 대단히 고지식한 이야기 듣기를 기대했는 줄 알아? 그냥 뭐 야스 얘기나 해 이 새끼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야스 얘기를 중점으로 서브스턴스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50번째 에피소드 대가족이었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